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법에 이어 추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조만간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0원 미만으로 올릴지 10원 이상으로 올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했습니다.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측은 대북 공조를 비롯해 안보와 경제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 방안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꼽은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청년 문화 협력입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 화두는 안보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탐지와 대응 등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 간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기 전에 했던 한일 간의 그런 협력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협의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함정의 상호 방문 같은 것은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가 될 것이고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경제 분야도 관심 의제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류 확대에서 나아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 이익을 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라든지 이런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관련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지 상태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되지 않겠지만 오염수 관련 조사를 양국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선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표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신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 방안을 먼저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이번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방한에 앞서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군 성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손팻말도 등장했고 한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총리의 방안을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평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에 모여 1시간 동안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명예 총리처럼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기시다 총리가 지금 기세등등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세계 시민이
그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앞서 시청 부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도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우선시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성노 피해자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군인으로, 강제 노동자로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나빠지길 바라는 집단이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통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 찬반 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도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은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끌어내야 할 성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의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반드시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이하 동문이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사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국민의힘 역시 제3자 변제라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하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에 더 무게를 실으며 야당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한 번의 방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정기적인 이런 회동들이 추진되게 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빈손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세. 우리 국민들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결정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도 과학적 검증에 나설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가 간 외교를 감정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외교에서만큼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튿날로 예정된 한일 의원연맹 간담회 참석도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회담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에서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공식 종료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내 위기 단계 수준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틀 전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했고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조만간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과 함께 자구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급여 인상분을 다시 반납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인상폭은 추정치만 오가고 있습니다. 최소 1분기 수준인 1kW시당 13.1원은 올려야 한다고 정부와 한전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오를진 아직 모릅니다. 10원 미만으로 한 자릿수만 올릴지 10원 이상으로 두 자릿수를 올릴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기도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름에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한동안 요금을 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역대 언제도 이 여름에 들어갔을 때 전기요금을 올린 적은 없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조정이 된다면 이번이 올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인상안이 나오면 이어질 국민 반발에 대비해 한전은 자구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올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인상률은 1.7%라면서 그만큼을 그대로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낮은 상황.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에만 5조 원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법에 이어 추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접근을 막고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사이에서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경쟁 2.0이란 제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We must make sure that we can prevent the Chinese government from using our own free society to acquire and even steal U.S. innovations and critical technologies.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규제 범위도 다른 반도체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 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중국 규제는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최근 한미 동맹이 첨단 산업과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1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7.2로 지난달보다 0.6% 올랐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설탕과 육류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는데 특히 설탕 가격 지수는 17.6% 오르며 식량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young.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이 열린 지 70년 만에 치러진 대관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고 맹세했는데
한편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찰스 국왕이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하면서 대관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은 지난 1066년 윌리엄 1세부터 시작돼 찰스 3세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국왕이 됐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된 대관식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 등 가족과 국가 원수급 100여 명을 포함해 세계 203개 나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국왕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실현할 것을 맹세하면서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지난 1958년 9살 때 왕세자로 책봉된 뒤 65년 만에 찰스 국왕이 2.23kg짜리 왕관을 쓰면서 국왕으로 공식 선언됐습니다.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찰스 국왕은 위용을 과시하고 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관식 비용은 1억 파운드, 우리 돈 1,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대관식은 이전보다 비용과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찰스 국왕과 코밀라 왕비가 갈등을 빚은 해리 왕자는 불참한 가운데 왕실 일가를 대동하고 군주로서 처음 인사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한편 성대한 대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찰스 국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나덕연 대표에게 고액을 투자한 의사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국회 윤리위원인 정치권 인사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덕연 대표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들의 주식 계좌입니다. 손실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호소하는 상당수가 의사들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고액 투자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액 투자 의사들을 모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A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유력 인사들 여러 명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라 대표의 최측근 프로골퍼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와 승마 연습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골프 아카데미는 라 씨 측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모 위원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 위원은 손해는 안 난다, 직원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손해는 안 나갈 거니까요. 대표님이 10억만 입금해놓든지 아니면 그 계좌 그대로 놔두면 이분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를 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긴 발언도 등장합니다. 대표님 있는데 가서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장 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라 대표 주변 인물들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의 과징금 6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인 UBS AG에 21억 8천만 원을, ESK에 38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K와 에코프로HN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과 관련한 이해 충돌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 발의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습니다. 한때 보유한 유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안 발의권을 가진 김 의원이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자고 나선 셈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관련 개정안 의결로 과세 시점은 결국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선됐을 당시에 11억 정도 재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처음에 초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며 불법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비판의 화살을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내에서 조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논의된 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 누구도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를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여당도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IU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을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한 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코인 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YTN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게 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새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까지 거대 양당은 건건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내건 화두도 첨예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국정 발목 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당과 독선적 국가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립은 고스란히 총선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국정 동력 상실과 조기 레임덕, 야당 입장에선 존재감 약화와 차기 대권 교두보 약화라는 선거 패배의 후폭풍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단합, 단결해야 돼. 문제는 아직은 여야 모두 선뜻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긴 하지만 지난 세 차례 총선 결과를 보면 국정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만을 결정적 변수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입니다.
결국 누가 더 유권자의 신뢰를 얻느냐가 희비를 가른다는 얘기인데 여야 모두 최근 부쩍 쇄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기사마다 국회 해산하라는 댓글이 달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현실을 여야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반목, 그리고 정파적 이익만 우선시한다는 비판은 무당층 급증이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연스레 제3지대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의 표심 잡기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승객 260명의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입국장 수화물 수치대가 텅 비었습니다.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수화물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런던을 출발할 때 유압계통 문제로 동력 전달 장치에 이상이 생겨 2시간 반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고 안전 운항을 위해 탑재량을 제한했습니다. 승객들의 짐을 싣지 않고 인천까지 비행한 건데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짐을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짐을 갖고 귀국하든지 아니면 먼저 몸만 들어오든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내일 수화물을 승객들 집으로 모두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 빨간색 안전고깔이 세워졌습니다. 건널목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패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공단 오거리 인근 도로에 지름 1m, 깊이 8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성남시청과 중원고층은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대전 소재동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3번 국도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퍽 소리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평택시 팽성읍 노아리의 한 농지로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전에 탈출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미사일 등이 탑재되지 않아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인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한미군은 이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중이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면 활동이 자유로워진 건 좋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JCN 울산중앙방송 박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남구의 한 금은방. 검은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5분 뒤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뛰쳐나오고 뒤따라 나온 금은방 주인과 행인 한 명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다리던 일행이 빈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더 훔쳐 나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검거된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동구의 한 주택가.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몰고 온 남성들이 오토바이 시동을 건 채 주위에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은 마모된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 3대를 훔쳤는데 모두 무면허인 중학생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울산시의 청소년 범죄자는 코로나19 완화로 정상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한 해 300명가량씩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가 가장 많았고 사기 등 지능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화로 최근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와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전문가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소년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법원 단계에서도 소년들을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의 시설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한 달 동안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5월은 맑은 날씨가 많은 달이지만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와 자외선인데요. 1년 중에 꽃가루가 가장 심하고 자외선도 갑자기 강해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 낮 기온도 야외 활동에 좋은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황사에 이은 봄의 불청객, 꽃가루가 가장 심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봄철 꽃가루는 참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나무가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며 발생합니다. 이 나무꽃에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날리며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다른 꽃으로 이동을 해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1년 중 식물이 많이 개화를 하는 시기인 5월과 6월이 가장 높고 일부는 가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오전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꽃가루에 이어 자외선도 5월 불청객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주름과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의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의 경우 6월과 7월 사이 연중 최고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갑자기 강해져 방심하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5월부터 매우 높음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면 30분 만에 피부에 홍반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강할 때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름이 많은 날에도 자외선이 구름에 반사되며 맑은 날 못지않게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국내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동차와 발전소, 또 산업 현장 같은 곳에 미세먼지 발생을 규제하는 건데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더니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서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초미세먼지는 저감 조치 발령 당일 세제곱미터당 최고 5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고 해제된 다음 날에는 39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사흘 동안 2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유지됐는데 조치 발령 당일이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초미세먼지가 짙었던 날은 어떨까? 2019년 3월 28일 비상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후 사흘간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역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미세먼지 발생 현장의 가동도 단축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로는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든 안 했든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 기여도는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연구진이 추정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도 경기도나 충청권이 미발령됐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2017년도 이때 6년 동안 국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미세먼지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극심한 가뭄에 말라가던 상수원 저수율이 크게 상승하는 단비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빗물이 한가득 고인 논에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모내기 준비를 합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농민들의 손길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물러 갖고 이렇게 비가 온 게 지금 농장 짓기가 좋아요. 밭이나 밭에 작물도 그러고 논도 지금 너무나 가물러가 이런 것도 지금 물이 묵은 게 좋아요 지금. 오랜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던 하천은 상류에서부터 흘러든 물로 가득 찼습니다. 들녘에는 상추와 마늘을 비롯한 각종 채소가 빗물을 한껏 머금어 싱싱함을 더합니다.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말라버리기 일쑤였던 밭작물들. 농민들은 선물처럼 내린 단비에 그동안 머뭇거렸던 모종 심기에 나섰습니다. 마늘도 안 좋고 양파도 안 좋고 저는 채소 같은 것도 전혀 못 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온 게 좋아졌죠. 지난 사흘 동안 광주 전남에는 많게는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7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 벼와 밀, 보리가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대폭 올라 지난해 이맘때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수율이 약 15% 정도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광주 지역의 가뭄 위기 상황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전남 완도 섬 지역도 이번에 내린 비로 정상 급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4일부터 내린 폭우와 그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로 180명 이상이 숨지고 10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콩고 당국은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데다가 실종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수단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왔던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 현지 시각 6일 휴전을 위한 회담에 참석할 특사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파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양측이 무력 충돌을 개시한 이후 회담을 여는 건 처음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중재로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공동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이 수단과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휴전과 분쟁 중단을 위한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단 안에 있는 두 군벌 간 충돌로 현재까지 최소 55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5,000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 없는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약 6,6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6.25 길 걷기 코스가 개통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정읍 일대의 주요 전적지를 돌아보고 호국 보훈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코스로 조성돼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김경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평화의 터. 6.25 전쟁 당시 훈련소들이 들어섰던 장소로 이곳에서 50만 국군 장병이 양성됐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트레킹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6.25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당시 훈련소들이 들어섰던 평화의 터를 시작으로 육군 제1훈련소 정문 등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요 전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각각 3km와 9km 두 가지로 트레킹 코스가 조성됐습니다. 탐방객들은 전쟁 역사 현장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주인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미가 남다르죠. 옛날 그 고생들 많이 하고 그 장병들이랑 저 보훈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 생각도 나고 아주 뜻깊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귀한 그 바가 많은데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고 그 육지에 사시는 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와서 전적지를 걸으면서 제주도민들이 기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던 전쟁의 역사. 이번 탐방로 개통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 동포들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시행할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에 출범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우선 국내외 한민족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또 이를 위해 특히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현정 PD가 전합니다. 해외 각지에 사는 동포 수는 750만 명. 전체 인구 5,100만여 명과 비교하면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하게 되면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한민족의 지평을 넓혀온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동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우선 그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그 유대와 상생 발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동포들을 연결하는 정책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기능하려면 남은 숙제들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귀한 동포 정착 문제입니다. 현재 역이민으로 모국에 돌아온 동포는 약 100만 명. 하지만 관련 업무 영역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섞여 있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 있는 동포도 우리가 큰 재외동포의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업이 마련이 될 필요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과제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포하면은 일단은 뭐 같은 그 민족이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딱히 또 와닿지는 않는 느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거 한다는 건 별로 나는 좋게 생각이 안 들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잖아.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우니까 좀 이후에 생겨도 괜찮지 않나 약간. 특히 재외동포 관련 공교육이 크게 부족한 만큼
재외동포 관련 컨텐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YTN은 오랜 기간 재외동포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한국어 방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과거 한인 이주 역사 등을 입체적으로 짚어주는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부터 각국 재외동포들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입양 동포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글로벌 나우와 글로벌 코리안 등 주간 프로그램. 쉽게 풀어주는 우리말 교육을 통해 차세대 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뉴스 말모임. 모국 문화와 최신 흐름을 흥미롭게 전할 수 있는 한류 프로그램 K-웨이브까지. 이처럼 위성과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풍부한 컨텐츠를 공급해온 YTN은 앞으로도 각국의 해외 리포터단 등과 함께 글로벌 한민족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YTN은 특히 재외동포청 출범을 전후로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궁금증을 풀어줄 신규 코너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문제인데요.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부니까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오늘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은 12.6도, 부산이 1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그리고 청주가 1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부산이 15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